이 풍경, 저 틀 안에 있는 저 풍경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궁궐에서만, 저 문틀 안에, 저게 보현봉이에요, 보현봉. 문틀 안에 있던 산이 저렇게 위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 궁궐은 다 요 풍경이에요. 정조 주필처를 밝히는 이 영상은 정조의 1795년 화성행차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의 수원 화성행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다큐입니다. 창덕궁에서부터 한강을 건너 시흥행궁을 거쳐서 지대고개를 넘어서 화성행궁 그리고 현룡원으로 가는 62.5km의 긴 여정을 바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재현되고 있는 정조의 화성 행차 재현이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길 희망하며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계이고요. 원행, 현룡원에 행차한다. 을묘, 을묘년에 그걸 모두 정리해서 의계라는 말은 의식의 괴범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국가 행사가 끝나면은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는데 일종의 종합 보고서인데 나중에 후대에 다음 사람들이 그러한 행사와 의식을 할 때 모범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을 의계라고 합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계는 1795년 정조 임금의 7박 8일간의 국왕행차, 그 가운데 수원행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7박 8일이라는 그 8일에 맞춰서 8책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활자는 이 책을 찍기 위해서 정조 임금이 특별히 만든 주조한 금속 활자, 정리자라는 활자로 찍힌 인쇄된 책이고요. 필사, 사람이 직접 쓴 의계가 아니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된 의계의 시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쇄 출판 문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의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차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봉수당 진찬도 이러한 것이 다 판화 그림으로도 남아 있고요. 이러한 궁중기록화의 이런 채색 그림 말고도 판화 그림과 그 그림을 해설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2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그런 잔치, 각종 행사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마의 모습이라든가 주교,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올 때의 배다리의 모습이라든가 등등의 모습이 그림으로도 담아 있지만 실제로 못 하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과 관련된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방문한다는 이유로 해마다 수원을 행차했습니다. 단순하게 아버지에 대한 효의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행차를 하게 된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조의 행차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기 지역의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었던 아버지의 묘소 영우원을 1789년 수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천하명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옮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이 수원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선택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한
자신의 친위도시 구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1789년 이후 1800년 승하할 때까지 13번을 원행을 하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선시대의 군왕들은 사도세자의 직계로 왕위가 계승됐기 때문에 이들 군왕들은 이제 사도세자와 정조가 묻혀져 있었던 혈융원과 권능을 참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7명의 군왕들이 수원을 찾는 이제 상황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임금의 원행과 능행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실제 수원에 끼친 문화예술적 영향은 음식과 음악과 복식과 군사적 행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역할과 기능들이 수원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1795년 을묘년이 해경공시의 회갑잔치를 수원 화성에 와서 8일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가장 큰 이제 변화를 준 것은 도로의 개설이에요. 한강을 건너서 장승배기를 거쳐서 시흥과 안양을 거쳐서 수원으로 오는 이 길이 시흥대로 혹은 수원별로라고 하는데, 이 수원별로가 새롭게 열리면서 서울서 오는 모든 길들이 삼남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서 수원이 보다 더 커지는 이제 대도회지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화성 유수부라고 하는 행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수원 인근의 5개의 군현을 화성부로 배속을 하면서 더욱더 경기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도시가 수원 화성이 되는 거죠. (1795년에) 신장로를 통해서 새로운 상업 활성화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물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시흥에서부터 수원까지 대로를 만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많은 물품을 싣고 갈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강에 배다리를 놓음으로써 많은 물량들이 배가 아닌 다리를 통해서 건너게 해서 서울로 물류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 행차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행차 과정에서 노량진, 시흥, 행궁 이런 주요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 장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조는 이 지역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백성에게 알리고, 또 백성들에게 어려운 점을 직접 듣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천길을 이용하면 옛날 사람들 70리라고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원 행궁에서, 화성 행궁에서 윤건릉까지 20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90리라고 치는데, 시흥길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수원 화성 행궁까지 80리라고 봤습니다. 그다음 거기서부터 윤건릉이 20리니까 100리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부분에 기록의 차이가 하나 나와요. 원행정례 거기 보면은 83리인가 나와요. 그 한간에 떠드는 의미로 임금의 무덤이 100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속설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새 킬로미터로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시흥 행궁까지는 창덕궁 도남원에서 19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 행궁까지 한 41km, 그 다음에 윤건릉까지는 한 53km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0리면 보통
하루거리라서 화성 행궁 오는데 사람들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1795년에 이 거대한 행사 때는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모시고 하고 이틀 만에 온 거죠. 시흥길을 선택할 때는 서울 숭례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파 배달이라고 지금도 그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들나루를 넘습니다. 노들나루를 넘고 그 다음에 현재 국도 1호선이 아니라 실제로 장승백이라는 조그만 고개를 넘습니다. 그게 가장 최단 코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흥 인터체인지 너머에 문성골이라는 어떤 동네 앞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시흥 행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흥 행궁을 지나면 현재 만안교라는 다리가 지금 조금 옮겼습니다. 옛날 안양천에 있었는데 조금 옮겼는데 그 만안교 자리. 만안교는 저는 이번에 행차가 끝난 다음에 만든 거지만 옛날에 그냥 돌다리가 아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양역이 있는 데가 안양참 그 정도예요. 거길 지나서 그 다음에 호계 삼거리 그걸 지나서 그 다음에 사근행궁까지 걸어옵니다. 사근행궁 지나면 뭐 지지대고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노송지대 가고 그 다음에 만석거 지나고 그 다음에 뭐 장안문 통해서 행궁으로 갔다. 그 다음에 행궁에서는 매교다리 지나고 그 다음에 우보드네 아랫보드네 그렇게 하면서 대왕교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만년제인가요? 안녕리 그 다음에 만년제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이 윤건릉입니다. 이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정조는 이 창덕궁에서 평생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창덕궁의 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창경궁에 거처하고 계시고 정조는 이제 창덕궁에 있었지만 큰 틀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궁궐이라고 해서 하나의 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그 안에 정조가 출발할 때 인정전에서 출발해서 진선문을 나와서 바로 이곳 도남은 앞으로 옵니다. 바로 이 도남은 앞에서 전체 행렬이 출발을 하게 되죠. 드디어 궁을 나선 행렬은 보현봉이 품은 돈화문을 뒤로하고 길을 나선다. 조선시대의 조정의 의례와 하례,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던 통례원 터를 지난다. 문틀 안에 있던 산이 저렇게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잠시 돌아보니 보현봉의 자태가 든든하다. 어가 행렬은 돈영부 앞길을 지난다. 돈영부는 조선시대 종친부에 들지 못하는 임금의 친척과 외척을 위한 예우기관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영화 개봉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단성사 앞에 어가 행렬이 지났던 파자교 터가 있다. 희정교, 철물교와 함께 격쟁이 허용되어 백성이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곳이었다. 생각보다 궁과 가깝다. 왕실이 백성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행렬은 종로 보신각터를 향해 간다. 종로가 있었던 보신각터다. 청계천에 이르러 광통교를 건넌다. 광통교는 1410년 신덕 왕후의 옛 무덤터에 있던 돌을 옮겨와 세운 도성 최대의 다리로 어가와 사신행렬이 지나는 주요 통로였다. 1959년 청계천 복개로 도로 밑으로 묻혔으나
2015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이곳에 옮겨져 원형의 4분의 1 크기로 복원되었다. 지금의 명동, 중구 을지로이가 18번지 일대에 이른다. 이곳은 토양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몹시 질고 먼 곳에서 보면 마치 구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아 구릿빛이 돈다 하여 구리개라 불렀다. 한자로 동현이라고도 하였고 이 지역에 동현교가 있었다.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제라 했고 한자로 소년이라 불리던 한국은행 앞을 지난다. 청계천 지류인 창천동에 있던 다리 수각다리를 건너 숭례문으로 향한다. 이제 숭례문을 지나 행렬은 사대문 밖으로 나선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향하는 지류인 만초천을 건너는 청파 배다리를 건넌다. 경부철도 부설로 만초천은 복개되었고 자연히 배다리도 사라졌다. 서울역 남단으로 철길을 지나는 쌍굴다리 인근으로 청파 배다리의 흔적을 기록한 표석이 남아있다. 원래 배다리는 웬만한 나루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가겠다면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좀 덜 들고 이런 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보통 과천으로 가는 길이면 동재기 나루라고 지금 현충원 앞에 있는 나루입니다. 글로 통해서 가면 되고 일회성이었으면 아마 거기다가 배다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잘 안 만들어도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가겠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가장 안전한 구간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뭐 물이 잔잔하고 깊어야 된다. 나루는 대부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배다리를 만들려면 양쪽 높이가 좀 비슷해야 된다. 보통 나루는 한쪽은 절벽 지형에 가깝고 반대편은 꼭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안전하면서 좀 약한 거죠. 다행히 여러 나루를 보다가 노들나루에 그 반대편에 현재 노들섬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은 노들섬 북쪽도 한강이지만 옛날에는 노들섬과 노들나루 그 사이에만 평상시에 물이 있고 홍수 때만 그 노들섬 북쪽에까지 있었습니다. 높이가 비슷한 지형이 형성이 됐고 그다음 폭이 제일 좁았답니다. 당연히 물은 깊었고 잔잔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노들나루를 선택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사장. 정도는 여기는 그냥 모래사장 위를 걸어갑니다. 여기 노들나루가 있죠. 여기 좀 높죠. 근데 여기는 양쪽이 높기 때문에 물이 늘어나도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폭이 여기가 그래도 가장 좁은 강폭. 딱 그 자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들나루를 통해서 나중에 시흥행궁을 통해서 오는 길은 과천길보다 멀어요. 다만 노들나루를 선택하는 순간 어떤 길을 이용할 것인가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정조라는 사람이 임금이 과천길을 그냥 이용했다고 해요. 그 길이 노들나루를 통해서 오면 시흥길보다 더 짧지도 않은데 그 전에 수원 오는 사람들은 다 과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이용하다가 1795년 행사를 진짜 거창하게 한 거잖아요. 정치 퍼포먼스를 되게 장엄하게 한 거잖아요. 인원도 아까 6천여 명, 아니면 실제로 그림 속에 나온 1600여 명, 그 다음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동생들도 데리고 가고, 진짜 거대한 행사예요. 이 거대한 행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입니다. 그 다음 편리해야 돼요. 거리는 조금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거대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험한 길이라는 인식이 든 거죠. 본인만 갔다면 그게 험한 길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다녔으니까. 아마 이 거대한 정치 퍼포먼스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하고 좀 평지에 가까운, 그러면서 시흥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조의 행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배달입니다. 정조는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약용으로 하여금 배다리를 설계하게 합니다. 배다리를 설계하게 한 후에 직접 시공 책임까지 맡게 하고 그 뒤에 주교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항상 행차 때마다 한 달 동안 배다리를 만들고 그 배다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한강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정조는 36척의 세미선을 만듭니다. 국가가 쌀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송 배를 만들게 되죠. 굉장히 큰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객주들에게 불화를 하게 하죠.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 배를 이용해서 쌀을 운송하게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배를 거두어 들여서 배다리를 만드는 시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특별하게 더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인과 정조 왕실이 서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편으로 치면은 윈윈하는 그런 효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용양봉저정입니다. 용양봉저정은 흔히 노량행궁이라고 하죠. 이 노량행궁에서 정조는 어머니 해경홍 씨와 출발하는 첫날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심 식사를 이곳에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흥대로를 통해서 시흥행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들나루는 건너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행사할 때 점심 먹는 데였어요. 점심 먹는 데. 행궁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머무는 공간은 다 행궁입니다. 궁. 거기도 노량행궁 아니면 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들나루라고 했으니까 노들행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행궁이 된 거고 주교사라는 관청을 거기다 세웠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만들었겠죠. 용양봉저정은 뭐냐? 원래 정자에서 임금이 밥을 먹으면서 앞을 바라보면 용이 머리를 쳐들고서 솟아오르는 아니면 봉황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앉아있으면 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북악산, 북한산, 남산 이런 산줄기의 흐름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앞에 건물들이 너무 커서 풍경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 이름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지 않을까. 노량행궁 용양봉저정에서 휴식을 취한 행차는 다시 시작된다. 용양봉저정을 떠나 사육신묘 앞에서 서남쪽 매봉산을 향해 올라가는 만양고개로 접어든다. 만양고개는 고개가 워낙 길어 만양 넘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불리어졌고 조선시대 옛 사람들이 이곳을 넘어 장승배기에서 노량나루로 오고 가는 옛길로 중요했다. 한강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높게 솟아있는 구릉이 고개였음을 짐작해 하고 있다. 만양고개는 현재 만양로 14번 길에 해당한다. 길의 폭은 좁은 편이고 주택들이 길을 따라 질비해 있다. 옛날 길의 크기를 이로써 짐작해 볼 수 있다. 요즘은 노량진 고시촌 골목으로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만양고개를 벗어나오면 장승배기가 나온다. 이곳은 노량진동, 상도동, 대방동이 접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노량진 선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당시 울창한 나무숲으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한다. 이에 정조는 안심하고 행차할 수 있도록
장사 모양을 한 남자 장승을 세워 천하 대장군으로, 하나는 여자 장승을 세워 지하 여장군으로 하라 하고 어명을 내렸다. 곧 두 개의 높다란 장승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곳에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붙여지게 되었다. 어가는 다시 장승백이 고개를 지나 지금의 상도동길로 불리는 길을 따라 번대방평으로 향했다. 여기서 방향을 서남쪽으로 틀어 시흥연 문선동 앞길에 이른다. 문성동은 지금의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가 만나는 지점쯤으로 오늘날 신림동에서 독산동으로 나 있는 길을 문성로라고 부르고 있고, 문성초등학교라는 이름에서 문성동 앞길이라는 옛 지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행차는 문성동을 떠나 이날 밤 유숙지인 시흥행궁으로 향했다. 시흥행궁은 1795년 어머니 해경홍 씨를 모시고 가는 과정에서 저녁에 주무셨던 곳입니다. 시흥행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정조는 이 시흥행궁에서 돌아오는 날 항상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명 상언과 격쟁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바로 이곳 시흥행궁에서 하게 됩니다. 정조 14년 2월부터 현류 원행을 하게 되는데, 남태령을 거치는 과철로는 교량이 많고 고개가 있어 행차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길을 제치하는 농민들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근심하여 방도를 낼 것을 조신들에게 명하였는데, 조신들은 금천로가 길이 평탄하고 넓고 과천로보다 편하다고 하여 정조의 제가를 받았다. 이에 1794년 경기감사 서용보의 주청으로 안양주필서와 금천행궁을 짓고 금천로를 개설하였으며, 1795년 원행부터 금천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정조의 원행이 금천을 지나게 됨에 따라 1795년 금천의 등급을 현감에서 현령을 파견하는 고을로 격상하고 지명도 시흥이라 계칭하였다. 이때부터 금천행궁은 시흥행궁으로, 금천로는 시흥로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시흥행궁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화성능행도병의 시흥환어 행렬도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시흥행궁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비교적 넓은 대로에 연결된다. 행궁 입구에는 커다란 홍살문이 세워져 있으며 행궁 주변을 둘러싸고 삼엄한 호위를 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인다. 현재 시흥행궁은 없어졌고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주변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시흥행궁을 떠난 어가는 안양을 향해 시흥대로를 타고 박미마을을 지나간다. 박미는 산을 의미하며 현재 박미 삼거리라는 지명으로 그 마을의 존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어가행렬은 박미를 지나 대박 산평, 지금의 금천구 시흥동 석수전철역 부근을 지난다. 어가가 다음에 도착한 곳은 만안로 입구에 놓여 있었던 돌다리 만안교였다. 만안교는 애초에 왕의 행차를 위한 임시가설한 나무다리였으나 정조가 수원을 화성을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돌다리를 만들어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쓰게 하라 하고 정조의 어명에 따라 1795년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에 의해 7개의 아치형의 돌다리로 개수되었다. 그러면서 이 다리의 이름을 만세에 걸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다리다라고 해서 만안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0년 국도 확장으로 북쪽 200m 위로 이전되었다. 안양천을 건너 어가는 안양참, 지금의 안양역을 지나고 군포장을 거쳐 사근행궁으로 향한다.
사도세자의 묘를 현릉원으로 옮기던 상여가 잠시 머물렀던 이곳 사근행궁은 1790년 사근평에서 1, 2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사도세자 생전에 온양온천으로 행차할 때 수시로 주정소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므로 행궁이 들어서기 전부터 도성에서 삼남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곳을 사근행궁이라 명명하고 대문에 주필행궁이라 현액을 걸어 행궁임을 알린다. 고천동 주민센터 인근인 의왕시 고천동 272-2번지에 위치한 사근행궁터는 이제 고천지역 재개발과 함께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이곳은 지지대 고개 있죠. 지지대 비각도 있고 원래는 지지대라고 하는 주필처 표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필처 표석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지지대 고개의 이름은 사근 고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개 이름을 정조가 지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지지대 고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지지는 지지부진하다. 능행을 하고 난 뒤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 고개를 가다가 돌아보고 해서 더디다. 정조가 그 고갯마루를 넘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의 무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지지대에 서서 이제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는 효심 가득한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조의 효심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성을 부여하는 거죠. 1905년에 경부철도가 부설될 때 원래는 지지대 고개 아래 터널을 뚫고, 그러니까 군포에서 의왕 고천으로 해서 지지대 터널을 뚫고 서문을 거쳐서 지금 팔달산 옆자락으로 해서 대왕계로 가는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원 부민들이 지지대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해서 데모를 통해서 지금의 철도 노선, 지금 이제 매산동에 이렇게 철도 노선으로 바꿀 만큼 지지대와 팔달산은 정조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영전인 화령전을 함부로 치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정조 임금이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 중에 하나인 지지대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수원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철도 노선 자체를 바꿀 만큼 수원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지대 고개를 지난 행렬은 괴목정교를 지난다. 괴목정교 표석은 정조대왕이 수원의 지지대 고개에서 현릉원으로 가는 길의 주요 지점에 세웠던 16개 표석 중의 하나이다. 현 위치에는 복제 표석이 놓여져 있고 진품은 수원 역사박물관에 옮겨져 보관 중이다. 어가행렬은 괴목정교를 지나 미륵불이 안치되어 있는 지금의 법화당, 즉 미륵당을 거쳐 노송지대에 이른다. 노송지대를 지난 어가는 진목정에 이르자 당시 총리 대신인 최재공과 장영영의 친위군이 어가를 맞이했다. 정조는 진목정에 잠시 머물러 미음다반을 어머니께 올렸다. 진목정에서 나선 행렬은 여의교를 지나 정조의 애민정신이 깃든 만석거를 거쳐 영화정을 지나 장안문에 이른다. 행렬은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나선 길에 화성행궁에 도착한다.
네, 현룡원을 1789년에 수원부 화산으로 옮겨온 후에 정조임금은 1795년 해경궁공씨의 해갑잔치를 수원에서 마련하고자 화성을 축성하는 가운데에 화성행궁도 증축을 하게 돼서 500칸이 넘는 대규모의 행궁을 조성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10여 개가 넘는 행궁이 있었지만 500여 칸이 넘는 규모의 행궁은 수원하성이 유일했습니다. 수원하성 행궁의 정각들의 이름도 정조임금이 직접 지은 이름들도 있었고요. 직접 어필로 내려서 현판을 삼은 건축물들도 현재 그런 현판들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성행궁의 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봉수당인데요. 이 봉수당에서 해경궁씨의 해갑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장남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봉수, 어머니의 해갑잔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수를 받든다는 의미의 봉수당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려서 정성이 깃든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원에 지은 정조의 궁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궁을 나와 팔달문을 거쳐 지금의 정조로를 따라 현재 매교 삼거리인 상류천점 앞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어머니께 미음 답안을 드리고 다시 출발하여 상류천 앞을 지난다. 하류천, 황교를 지나 대황교에 이른다. 황교는 현재 수원 공군 비행장 원내에 있다. 대황교는 수원시 대황교동과 화성시 황계동의 경계에 있었는데 군 비행장에 속하게 되어 현재는 육릉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대황교를 지나 유처면을 거쳐 유군교에서 말을 내려 걸어서 만년제를 거쳐 현릉원 동구에 이른다. 만년제는 정조의 치수를 통한 권능과 애민 정책을 보여준다. 원대황교를 건너면 신이 지나다니는 문 홍살문이 있다. 참도중 항로, 신이 다니는 길이 왼편으로 있고 어로, 살아있는 자 왕의 길이 오른편에 있다. 왕의 길을 따라 정자각까지 이르면 재향을 올리는 성스러운 공간인 정자각이 있다. 그 뒤로 융룡이 보인다. 융룡은 조선 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조와 현경황후 홍씨의 능이다. 융룡 곁에 있는 건릉은 장조의 아들, 조선 22대 왕 정조와 효의 왕후 김씨의 능이다. 1789년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겨왔으며 정조 자신도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자 했던 뜻을 밝혀 1800년 정조의 건릉을 이곳에 만들면서 융릉과 건릉이 나란히 있게 되었다.